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안보와 보훈의 기틀을 다잡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혼란 속에서도 제자리를 지키며 국가에 충성한 군의 노고를 치하하고 흔들림 없는 국방태세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보훈부를 향해서는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공동체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가 있어야 위기 시 국민이 나설 수 있다며 실질적인 보상체계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해병대의 수건인 준사군 체제 전환을 직접 챙기며 국방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병 12사단 작전권이 여전히 육군에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시기상조라는 안규백 장관의 답변에 미국이 한국에 전작권을 주지 않는 논리와 같다고 쓴소리를 던졌는데요. 주일석 사령관이 충분한 지휘 역량을 자신하자 이 대통령은 육군 중심의 기형적 지휘 체계를 바로잡고 공약인 해병대 독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지난 2020년 물류센터 사망 사고 당시 고인의 과로 흔적을 지우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공개된 내부 대화록에 따르면 김 의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열심히 일한 기록을 남기지 말라며 사건 축소를 지시했는데요. 심지어 수사 회피를 위해 한국법인 대표직 사퇴를 사전 모의하고 공정위 조사 땐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쿠팡 측은 해고된 임원의 왜곡된 주장일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18일 12.3 불법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군 지휘관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나는 기소된 사람이지 내란 우두머리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65번째 생일에 용산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야당의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였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는데요. 군 검찰의 신문엔 고성을 지르며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지만 재판을 받는 부하들에게는 내 결정에 따랐을 뿐인데 미안하다 구치소에서 기도를 많이 했다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국방부가 오늘 18일 꿈의 전력으로 불리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TF 회의에는 외교부, 과기부, 원안위 등 10개 핵심 부처 실국장급이 총출동해 기술적, 외교적 과제에 대해 머리를 맞댔는데요. 정부는 핵잠수함 사업이 군사적 효용성은 물론 외교와 안보가 복잡하게 얽힌 국가 전략 과제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앞으로 범정부 협의체를 상설화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건조를 위한 단계적 해법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늘 18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지정학적 도전에 맞서기 위한 능동적 선택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 장관은 한 인도 다이얼로그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핵잠수함 도입은 한국이 더 이상 수동적 행위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함께 내년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방문 계획을 공식화하며 K방산을 연결고리로 양국의 안보 파트너십을 필수적 관계로 격상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이 주가 폭락으로 한미 양국에서 주주 집단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김범석 의장의 청문회 불출석 이후 소비자들의 탈쿠팡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는 가운데 정치권은 4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2차 연석 청문회 카드를 꺼내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정부 또한 범부처 TF를 가동해 사태 수습에 착수했는데요. 산재 은폐 의혹까지 더해지며 쿠팡을 향한 전방위적 책임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5만 석 규모의 초대형 돔구장 건립을 공식화하자 야구계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충청권이 유력 후보지로 급부상했습니다. 사단법인 1구회는 지난 18일 관중 1200만 시대를 맞아 대형 인프라가 시급하다며 문체부의 구상에 힘을 실었는데요. 이에 발맞춰 충남과 충북은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앞세워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영환 충북지사는 각각 천안 아산과 오송을 최적지로 꼽으며 빚을 내서라도 짓겠다는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통일교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장관 취임 직후 통일교 유관단체 행사에 강연자로 나서려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통일교 수건 사업인 한일해저터널 연구 모임과 접촉을 이어온 정황이 드러나며 유착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전 장관 측은 강연 수락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3천만 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해 내일 19일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280억 비밀 금고지기 김모 씨가 어제 9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황실 의전국이라 불리는 내실에서 관리된 이 막대한 현금이 정관계 로비의 자금줄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수사의 핵심은 이 돈이 권성동 의원 등에게 흘러간 경위입니다. 경찰은 실무자 김 씨를 넘어 자금 집행을 총괄한 윤영호 전 사무총장 등 핵심 비선 라인을 정조준하며 한 총재를 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을 파헤치는 특검팀이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전 정권 검찰 수뇌부를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 18일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이 전 지검장에게 오는 22일 소환을 통보했는데요.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PC를 초기화하거나 디가우징한 증거 인멸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특검은 조직적인 수사 방해 흔적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군공항의 무한 이전이 2027년 초 최종 합의를 목표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전 절차를 1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호남 고속철 2단계 완공 시점에 맞춰 민간 공항 통합도 추진할 계획인데요. 가장 큰 관건은 내년으로 예상되는 무한 주민 투표와 1조 원대 지원금 마련을 위한 특별법 개정 여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칸막이를 허문 대화와 연대의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다가오는 2026년 체육계의 환골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올해 불거진 체육단체의 사유화 논란과 불투명한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선거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스포츠 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를 한층 높여 현장 개혁에 나섭니다. 또한 국제대회를 앞둔 선수들에게는 첨단 과학훈련을 지원하고 일반 국민들을 위해선 체력인증센터와 체육센터를 대폭 확충하는데요. 공정한 시스템과 생활체육 활성화로 신뢰받는 스포츠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주목됩니다. 대한암학회가 18일 국내 암연구의 현주소와 미래 과제를 담은 암연구 동향보고서 2025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암 환자 5년 생존율은 70%를 넘어섰고 임상시험 역량 또한 세계 6위를 기록하며 세계적인 수준임을 입증했는데요. 학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소아청소년암 분야를 집중 조명하는 한편 260만 명에 달하는 암유병자를 위한 체계적인 사회적 지원과 연구자 주도의 독립적 연구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시공사의 매뉴얼 미숙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둥 간격이 48m에 달하는 특수 구조물에 PC거더 공법을 적용하면서 시방서에 명시된 지지대 설치 의무를 특허공법이라는 이유로 무시했기 때문인데요. 특허업체와 시공사가 따로 계약된 분리 발주 구조 속에서 발주처인 광주시마저 시공사의 전문성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예견된 인재였다는 비판 속에 노동당국은 시공사 관계자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의료 AI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정부가 닥터앤서 3.0을 필두로 한국형 의료 AI 생태계 구축에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정부 주도의 민관 협력을 통해 데이터 확보의 난관을 뚫고 병원과 가정을 잇는 통합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인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술 개발을 넘어 실질적인 활용을 위한 법적 토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K-의료 AI가 세계 표준이 되기 위해선 건강보험 수가 적용 등 과감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전북 지역 신협들의 방만 경영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전주의 한 신협은 지난해 69억 원의 적자를 냈고 도내 대형 신협 상당수가 수백억 원대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서민들의 소중한 출자금이 건설과 부동산 PF 등 고위험 투자로 흘러들어가며 부실을 키운 탓입니다. 금융당국이 뒤늦게 고강도 건전성 관리를 예고했지만 무리한 수익 추구가 자초한 위기라는 비판 속에 전북 금융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다이어트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디스패치는 지난 18일 박나래 씨가 유튜버 입짧은애님을 통해 약물을 전달받고 비의료인의 자택에서 링거와 전문 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을 받은 정황을 보도했는데요. 입짧은애님 측은 단순 붓기 약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가정에서 무단으로 의료용 고주파 장비가 사용됐다는 점이 확인되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공개했던 건강한 감량 성공 신화가 이번 논란으로 얼룩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의 법정 공방이 사생활 폭로전으로 치달았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재판에서 하이브 측은 뉴진스 앨범을 제작한 바나의 김기현 대표가 민 전 대표의 과거 연인임을 폭로하며 풋옵션 양도 등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민 전 대표는 이미 결별한 사이이며 저작권료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다라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는 양측의 고성이 오가고 하이브 측 변호인이 혀를 차는 등 감정적인 충돌이 빚어지며 한때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8일 첫 방송된 TV조선 미스트롯4가 상금 3억 원을 향한 88인 참가자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시즌은 이경규, 박세리 등 새로운 마스터의 합류와 함께 결승 진출자를 탑5로 축소하는 파격적인 변화를 꾀했는데요. 첫 무대부터 비주얼과 실력을 겸비한 대학부 길려원, 최단시간 오라트의 주인공 배서연 등 실력파들이 대거 등장하며 차세대 트롯 여제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장윤정이 프로듀싱하는 그룹 신곡 혜택까지 더해져 우승을 향한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할리우드 영화 감독 롬 라이너 부부를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된 이들의 아들 32세 닉 라이너가 현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오전 1급 살인 혐의 2건으로 기소된 닉은 로스앤젤레스 LA 법원에 출두했는데요. 다만 유죄 여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닉 라이너의 체포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에는 닉 라이너가 엑스포지션 팍 인근 주유소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를 구입한 뒤 길을 건너 메트로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 과정에서 라이트를 켠 경찰차 여러 대가 접근하자 라이너는 두 손을 들고 저항 없이 체포됐습니다. 방송인 유재석 씨가 지난 17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최근 조폭 연루 의혹에 휩싸인 조세호 씨의 하차 소식을 직접 전했습니다. 유재석 씨는 홀로 오프닝을 열며 7년간 함께한 동료의 불명예 퇴장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뼈있는 조언을 남겼는데요. 조세호 씨 측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논란의 책임을 지고 프로그램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소수민족과 소외된 이웃의 삶을 치열하게 기록해온 한국계 다큐멘터리 거장 크리스틴 최 감독이 지난 7일 미국 뉴욕에서 암 투병 끝에 별세했습니다. 향년 76세입니다. 고인은 대표작 누가 빈센트 친을 죽였는가를 통해 아시아계 증오 범죄와 구조적 인종차별을 고발하며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는 등 세계적 명성을 얻었는데요. 독립운동가 부친을 둔 그는 평생을 경계인으로서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뉴욕대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며 행동하는 예술가의 표상으로 남았습니다. 블랙핑크 로제가 전 세계를 강타한 히트곡 아파트를 혼자 커서 대통령이 된 효자에 비유하며 남다른 소감을 전했습니다. 로제는 최근 애플 뮤직 인터뷰에서 아파트의 신드롬급 인기에 대해 부모로서 놀라울 따름이라며 벅찬 마음을 드러냈는데요. 2025년 연말 차트 석권에 이어 내년 그래미 3관왕까지 노리는 이 곡에 대해 로제는 인생을 바꿔준 노래라고 회상했습니다. 또한 솔로 성공이 블랙핑크 완전체 활동의 원동력이 됐다며
팀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 무력 충돌이 연일 격화되자 중국이 긴급 중재에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7일 아시아 사무 특사를 현지에 급파해 셔틀 외교를 통한 사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캄보디아 무기 지원 의혹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협력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맺어졌던 휴전 협정이 지난달 태국의 파기 선언으로 무산된 가운데 민간인 사망까지 발생하는 등 양국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베네수엘라 군사 행동에 제동을 걸려던 민주당의 시도를 무산시켰습니다. 지난 17일 미 하원은 의회 승인 없는 무력 사용을 제한하는 결의안 2건을 표결에 붙였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모두 부결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정권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카리브해에 항모전단을 전개하며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도는 가운데 의회의 견제 장치마저 사라지며 미국의 실제 군사 개입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역대급인 16조 4천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며 중국을 향한 강력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지난 18일 하이마스와 자폭 드론, 대전차 미사일 등 111억 달러 규모의 무기 구매 계획을 미국으로부터 공식 통보받았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2기 출범 후 두 번째인 이번 조치는 날로 거세지는 중국의 군사 위협에 맞서 대만의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안보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이 부른 중국의 일본 여행 보이콧이 현실화됐습니다. 일본 관광국 통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여행 자제 권고 여파로 지난달 일본을 찾은 중국인은 전월 대비 15만 명 가까이 급감했는데요. 반면 한국인 관광객은 82만 명을 기록하며 2달 연속 1위를 차지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냉각된 중일 관계 속에서도 올해 방일 외국인은 사상 최다인 3,9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인도양 연안국들과의 상생을 위한 한 IORA 협력 기금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18일 화상 서명식을 갖고 지난 5월 공약했던 40만 달러 규모의 기금 운용 방안을 확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항만 개발과 해양자원 활용 등 청색 경제 분야에서 2건의 핵심 사업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번 기금 설립을 발판으로 인도양 지역 내 실질적 기여를 확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외교 지평을 넓혀갈 방침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을 새끼 돼지들이라 칭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17일 국방부 확대회의에 나선 푸틴은 유럽을 향해 문명은 사라지고 타락만 남았다며 날을 세운 반면 트럼프 미 행정부와는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상반된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는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우크라이나 작전 목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경고하는 한편 쿠르스크 전선의 북한군을 향해 용감하게 싸웠다고 공개적으로 치켜세우며 북러 간의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란의 핵개발 자금줄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다시금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 재무부는 현지 시간 18일 이란산 석유를 밀수출해온 이른바 그림자 선단 선박 29척과 관련 기업들을 전격 제재했는데요. 존 헐리 재무부 차관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군사 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석유 수입을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가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NSS에서 북한이 언급되지 않은 것을 두고 미국의 비핵화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신보는 지난 18일 이번 보고서를 미국 우선주의의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 표현을 피하며 다극화 흐름을 인정한 점은 의미 있게 평가했는데요. 북한 관영 매체들이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나온 이번 첫 반응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의도를 탐색하며 향후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군이 지난 17일 동태평양에서 마약 밀매 의심 선박을 공습해 용의자 4명을 사살했습니다.
남부사령부는 이들을 마약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는데요. 하지만 미 상원은 같은 날 공습 영상 제출을 강제하는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며 무리한 무력 사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압박과 맞물린 미국의 마약과의 전쟁으로 현재까지 1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하며 과잉 진압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권력 승계는 누가 보다 어떻게 달렸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전문 매체 38로스는 지난 18일 김정은 총비서 유고 시 아직 어린 딸 주애보다는 김여정 부부장이 단기적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는데요. 특히 승계 시나리오로 1인 세습뿐 아니라 급변 사태 시 엘리트들이 권력을 분점하는 집단 지도체제난 혼합형 모델 등 4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체제 불확실성에 대비한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으로 12월 19일 목요일 오늘 준비한 헤드라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9일 목요일은 아침 추위가 풀리는 대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0도, 광주 1도로 출발하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11도, 광주 16도까지 오르며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강원 산간과 내륙에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과 함께 녹았던 눈이 다시 얼어붙어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오후부터 하늘이 흐려져 밤에는 남해안에 비가 시작되겠고 토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구름이 확대되겠습니다. 5에서 20mm의 비가 그친 뒤 일요일부터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다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12월 19일 목요일 일기예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